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계속해서 소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설이죠. 고전소설인 박시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 한다라는 거죠? 전해지는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박씨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자, 이게 고전소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전소설이다. 자, 고전소설에 대한 특징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특징 한번 말로만 하고 쭉 지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주제는 권선징악이며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며 우연적이며 결말은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고 일대기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알았죠? 마찬가지로 박시전에서도 고전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전을 배우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요. 병자호란 때 우리 민족이 어디에? 청나라에게 굉장히 치욕을 당했죠? 우리가 무시하고 야만족이다라고 경멸했던 그런 청나라에게 우리가 된통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보상받고자 한 것이 바로 뭐냐? 박시전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참패했죠. 그래서 인조가 삼전도의 구욕이라고 그러죠. 삼전도의 구욕. 9번 머리를 찧었죠. 청나라 장수 앞에서. 그죠? 그렇게 하고 뭡니까? 세자와 및 많은 그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청나라로. 그런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바로 뭐냐? 박시전의 내용이다. 자, 그럼 이것은 일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인공은 박씨입니다. 박시전. 고전소설에서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은요. 굉장히 드뭅니다. 알았죠? 굉장히 의의가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소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단.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 인조 때 한양에 사는 이상공의 아들 이시백은 사람됨이 총명하고 비범하였다. 특별한 인물. 어때요? 능력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시백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상공이 강원 감사로 부임할 때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가 이시백을 보고는 자기 딸과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상공도 박처사의 범상치 않은 재주를 보고 결혼을 승낙했다. 그러나 이시백은 박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 아주 얼꽝인 거죠? 아주 못생긴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실망해서 박씨의 처소에 들르지 않았다. 박씨 가족들도 박씨 얼굴을 보고는 모두 비웃고 욕을 하였다. 이에 박씨는 이상공에게, 이상공 누구죠? 이시백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시백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이득춘입니다. 자, 이상공에게 청하여 후원의 피화당, 화를 피하는 집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어달라고 하여 12개화와 함께 거처하였다. 비록 얼굴은 못생겼으나 어질고 현명하다. 그 비루먹은 말을 사서 100배 이윤을 남기는 등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박씨의 인물됨. 박씨의 인물됨, 사람됨 1번입니다. 박씨의 인물이 어때요? 비범한 인물이죠. 그죠? 아주 비범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전소설의 주인공이 가져야 될 요건 중에 하나예요. 나온다.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보게 되었는데 시백 역시 이 과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다.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있는데 그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는 백옥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노란 박씨가 자면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지금 이게 뭐예요? 꿈에서 백옥 연적을 본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꿈이란 말이죠. 자, 다음 문단 보세요. 자면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 아래에 연적이 놓여 있는데 꿈속에서 바로 본 그 연적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화를 불렀다.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거길을 지적해 한단 말이냐?
추상같이 고함을 지르니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연적은 어떤 소지냐면 이 시백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원급제하게 만드는 소지예요. 자, 장원급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가고시를 1등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원급제가 1등인데 수석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1등의 수석 그런 소재라고요.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냈다.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길을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20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예, 20의 성격 어때? 권위적이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만 매 30대를 때려서 개화를 잡아 매 30대를 때려서 물리쳤다. 아, 매 30대를 때렸어요. 이거 장난 아니죠? 개화 이게 뭡니까? 개화 뭐 잘못 있어요? 심부름한 거밖에 없잖아요. 개화 얼마나 불쌍합니까? 20액의 성격 이제 알 수 있죠? 권위적인 성격이다라는 거. 자, 그래요. 좋아요. 라문당 합시다. 개화가 매 맞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개화가 매 맞고 돌아온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네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단 말이냐. 슬프게 탄식한 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 그를 지어 바치면 장원 급제할 것입니다.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밑줄 쳐져 있는 기억과 어울리는 한자성어 있죠? 이름을 널리 떨친다. 뭐죠? 입신양명이라는 한자성어. 이름을 널리 떨친다. 유교적 출세주의. 또 뭐가 있습니까? 출장, 입상. 또 하나 유방백세. 유방이라는 이름 있죠. 초나라, 그죠? 한나라를 뭐 한 거죠? 한나라의 고조죠? 시조? 만든 사람이죠? 한 고조 유방의 이름이 백세까지 전해진다. 다 뭡니까? 이름을 널리 떨친다라는 한자성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개화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자,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 지난 일을 뉘우치며 매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뭐 어때요? 백옥연적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태도가 약간 바뀌죠? 근데 실상 이 백옥연적을 갖고 나중에 뭘 하냐면 자원급제를 합니다. 자원급제를 하고 나서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주 이중적인 태도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억 다음에 그런 후 기억으로 보세요.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뭐 어때요 지금?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비판입니다. 남편이 박씨를 지금 멀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얼굴이 꽝이라서, 얼꽝이라서. 얼굴이 못생겼어. 남편의 외모 중심적인 그 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 마문당 할게요. 시백은 연적을 품에안고 과거장에 들어가 글재가 내리길 기다렸다. 잠시 후 강구의 문동요. 무슨 뜻입니까? 강구. 번화한 거리에서 문 듣는다. 뭐를 들어? 동요. 아이들의 노래를 듣는다. 이런 뜻이 알았죠? 번화한 동네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뜻하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뜻하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태평한 시절을 말하는 거죠. 시백이 백씨가 준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가라. 황모 무심피를 자 황모 무심피를 반쯤 흠뻑 적신 후 한달음에 써 내려가니 가히 고칠 것이 없었다. 자 밑줄 쳐진 비 황모 무심필 자 족제비의 꼬리털로 만든 붓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좋은 붓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알았죠? 굉장히 좋은 붓으로 한달음에 써 내렸는데 고칠 것이 없었다. 제일 먼저 글을 마치고 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방에 걸렸는데 한성부에 사는 이득춘의 아들 시백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원급제였다. 장원급제 누구 때문에? 박씨 때문에. 박씨가 꿈에서 본 배곡연정으로 남편이 시백을 장원급제 시켰죠? 자, 봐본다. 이윽고 춘당대 높은 곳에서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춘당대. 여기가 뭡니까?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던 곳이에요. 창경궁 안에 있던 곳인데요. 과거 시험장이에요. 시백이 대궐로 들어간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뒤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당부했다. 지금 고전소설 배우고 있다 그랬죠. 고전소설 배우면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약간 다르죠. 뭐뭐 하더라 말하더니 그죠? 아래기를 가라사대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다 무슨 체? 문어체라는 거예요.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문어체. 문장에서 쓰는 체라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지 않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게 뭐냐면 고전소설은 당연히 한자어로 많이 나오죠. 한자어, 한문투만,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전소설이 나올 때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낱말의 뜻을 묻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알았죠? 낱말의 뜻을 묻는 문제가 등장해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면 지금 이런 거 8번 문제 같은 거 8번 문제 같은 문제 유형이 꼭 나와요. 낱말의 뜻을 묻는 문제가 꼭 나오고요. 한자 성어는 당연히 나오죠. 고전소설 공부할 때 당연히 어휘와 낱말의 뜻을 잘 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단. 자,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유교 중심 국가인 조선시대니까 당연히 충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유교의 충사상. 시백은 감사의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를 꺾고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시백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다. 시백 일행은 청색, 홍색 깃발을 앞세우고 삼현, 육각,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오케스트라, 알았어요? 오케스트라를 앞세워서 막 울리면서 장안의 큰 길로 나섰다. 아주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박이야.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안급제 해갖고. 여기 어사화라 그랬죠. 어사화. 어사화가 뭐죠? 임금이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선물로 준 종이로 만든 꽃이. 임금이 준 종이로 만든 꽃. 임금이 주는 종이로 만든 꽃입니다. 근데 아무나 준다? 장원급제 한 사람에게만 준다. 장원급제 한 사람. 그리고 급제한 사람인데. 통과한 사람들 있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한테도 줍니다.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어쨌든 20에 굉장히 무시하고 그랬던 박씨인데 박씨 덕분에 지금 장원급제 한 거 맞죠? 네. 자, 107페이지입니다. 3번 때는 바야흐로 춘 3월 호시절 만물은 흐드러지게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 급제한 시백의 옷같은 얼굴은 아주 잘생긴 얼굴이라는 거죠. 옷같은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봄 경치와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성과 같았다. 장안의 백성들이 앞다퉈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거리에 넘쳐 흘렀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지금 뭐예요? 축하 잔치죠, 그죠? 장안 급제했으니까 막 돼지 잡고 난리 났겠죠.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드렸고, 상공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공은 누구예요? 이시백의 아버지 이득춘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상공도 숫자를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화연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뭐 이런 거죠. 끝날 때 부른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낯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왜요? 뒤에 나오죠? 얼굴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며 피화당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다. 누구야? 그러니까 박 씨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오늘의 이 경사가 뭐예요? 아들 20액이 장원급제한 경사죠? 이 경사는 평생에 두 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악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거예요? 박씨를 존귀하게 여겨요? 아니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죠. 박씨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무시하고 있어요.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자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부인의 소견이, 자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오?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 공명 알죠? 제갈량 알죠?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 임사에 비할 것이오.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품은 재주는 생각지도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니은. 자, 기억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아버지 이득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인물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박씨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박씨를 높이 평가. 자, 시아버지 이득충만이 박씨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주 며느리의 뛰어난 재주와 덕행을 칭찬하는 겁니다. 알았죠? 시아버지만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자문단 들어갑니다. 박씨 곁에는 개화만이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자, 다시 할게요.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의 박대마저, 대부인은 시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박씨의 시어머니. 박대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 독수공방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이 주셔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개화관 말이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사람의, 박씨가 하는 말이죠. 사람의 길흉 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나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박씨의 세계관 어때요? 현실 순응적 태도죠. 운명론적 태도가 되겠죠. 숙명을 받아들인다 이 소리. 그러기에 탕왕은 하골에게 갇힘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자신은 그런 말 하지 말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산다 이 소리예요.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탐복한다. 지금 여기 보세요.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박씨의 태도는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 한자 성어로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안분지족. 우리 외웠어요. 그죠? 안분지족. 우리 한자 성어 공부했습니다. 안분지족. 이 부분 밑줄 쳐놓고 딱 밑줄 친 부분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안분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발단 부분의 소주제 20액과 혼인한 박씨가 박색, 얼광이라는 이유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카운단.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했다. 상공 누구라 그랬죠? 시아버지 이득준. 누구를 가리키는가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금강산 박씨 친정이에요. 박씨 친정. 박씨 친족들이 사는 곳. 수백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귀중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려느냐. 어때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 며느리 걱정하죠? 험한 길을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불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내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는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어때요? 굉장히 자세하죠? 자상하죠? 이득준의 성격 자상함. 자상함 이랬더니 또 자사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상함이에요. 채비는 차릴 것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니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 수백리 500리가 넘는 금강산을 수일 내로 며칠 내로 다녀온다. 이건 뭐야? 박씨 능력이 어때요? 비범하다. 이거 비범한 능력 암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을 암시하는 거죠. 상공이 며느리의 제조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다음날 날이 밝자 박씨는 집을 나섰다. 피화당 뜰에 나와 두어 걸음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비현실성. 고전수설의 특징 나왔죠. 아까 비현실성. 다른 말로 전기성. 1번입니다. 자, 금강산에 다다라 부친께 친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가에 보내놓은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의 매인 바요. 또 나오죠? 하늘의 매인 바요.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너의 애군이 다하였다. 앞으로 너의 앞날의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박씨 아버지 역시도 운명론적 세계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 쉬다 가거라. 자, 이제 앞으로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박씨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건 뭐예요?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성형수술 해주나 봐. 얼굴이 멋있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복선이 되는 거죠. 복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외모로 인한 갈등이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 쉬다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다. 이러면서 박씨가 친가에 가서 머무르고 앞으로 외모 때문에 고생했던 일들이 보상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복선까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박씨가 어떤 인물이다? 비범한 인물이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다? 이득준이 시아버지 뿐이다. 하지만 남편 이시백과 시어머니는 박씨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박씨를 박대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씨의 비범한 능력, 그리고 고전술의 특징 몇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서 복습하시고요. 문제는 출제 예상 문제 옆에 있는 거 16번까지 좀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8쪽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